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 작가님의 동학제 제2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는 참봉이 일본 상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구름내를 방에 넣어주었는데요. 이 와타나베 히데요시가 구름내를 마음에 들어 현지처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기회에 조선 땅 곳곳에 자기의 씨를 뿌려서 그 자식들로 하여금 정부를 장악하고 경제를 주물럭거리고 군대를 마음대로 부리게 해야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한편 고참봉의 아들 고일평이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안 며느리 안씨의 어머니가 특단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고참봉의 종들 중에서 튼실하고 그 일을 해낸 다음에 죽어도 말을 밖으로 뱉어내지 않을 종놈 하나를 물색하여 일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갑니다. 제2권 칼노래. 그런데 조급하게 서두르던 그가 그녀의 몸이 으깨어질 만큼 끌어안으면서 안간 힘을 쓰는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울음덩이가 솟구쳐 올라왔다. 어흑 하고 울었다. 그녀는 그의 겨드랑이 저쪽에 등 뒤쪽으로 팔을 들이밀었다. 거기에서 손깍지를 끼었다. 그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졸라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넘기는 사람처럼 단말마에 경련을 했다. 그의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깊은 꽃살 속으로 그의 뜨거운 이슬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헝걸차게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그 용트림과 함께 내뿜는 그의 뜨거운 이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그가 거대한 황소나 순말처럼 느껴졌다. 천관산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알몸을 누르고 있는 그의 알몸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 남편 고일평에서 느끼지 못했던 싱싱함과 장엄함이 그녀를 못 견디게 하였다. 그녀는 거듭 전율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부림을 치면서 진저리를 쳤다. 이 일을 앞두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내 갓 잡아온 홍합과 피조개를 신물나게 먹은 만큼 그녀의 꽃살의 음기도 악이 찼다. 그녀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한 몸뚱이가 되어버린 것처럼 한없이 엉기어 있었다. 속설에 물맛이 너무 좋으면 설사가 나고 남정네 끌어안은 꽃살의 맛이 환장하게 좋으면 아기를 벤다고 했다. 그의 뜨거운 이슬 받아들이는 맛이 너무 황홀하고 가슴 저릿저릿했다. 처음 얼마나 단단하게 먹은 마음이었는가.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종놈과 맨살을 맞비비는 것을 그녀는 기막히게 슬픈 수모라고 생각했고 이 약물고 눈을 딱 감은 채로 번갯불 속에 콩을 구워 먹듯이 뜨거운 이슬을 한 움큼만 받고는 그 종놈을 쫓아내 보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은 물로 생긴 마음이었다. 처음 그 단단하게 먹은 마음이 어느 사이엔지 물러져 버렸다.
여보 하고 그를 향해 소리쳐주고 싶었다. 다시 한 차례 그 의식을 치르고 싶었다. 처음에 그 일은 너무 얼떨결에 치른 것이었으므로 허무한 한 가닥의 꿈처럼 흘러가 버렸다. 그러므로 그쪽에서도 뜨거운 이슬을 제대로 흘려주지도 못했을 듯 싶고 그녀로서도 이슬다운 이슬을 받지 못했을 듯 싶었다. 이 밤이 지나간 다음에 언제 또다시 이놈의 이슬을 받을 것인가? 수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녀의 뜻을 짐작했다. 그는 그의 젖가슴을 풀어 헤쳤다. 그녀에게는 그가 더럽다는 생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젖무덤과 입술과 혐한은 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던 생각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에게서는 잘 말린 북어의 냄새 같기도 하고 새 과일처럼 달콤하고 시큼한 듯 싶기도 한 그 남정네의 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었다. 그가 입술과 코를 그녀의 목줄과 볼과 턱과 입술 속으로 들이민다면 그녀는 모든 문을 다 열어줄 참이었다. 오히려 그녀 쪽에서 참지를 못했다. 먼저 그녀가 자기의 코끝과 입술과 턱끝을 그의 목줄기와 볼과 귓바퀴와 이마와 눈과 입술 위를 이끌고 다니면서 비비고 핥았다. 그의 몸이 꿈틀하고 일어섰다. 그가 그녀의 몸을 다시 탐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고개를 모로 젖혀 그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문들을 한껏 크게 열어 젖혀 놓을 수 있는 데까지 열어놓은 채 그의 가슴과 목줄기 속에 코와 이마를 비비고 입술도 비볐다. 감창 소리도 간헐적으로 내뿜었다. 그녀의 안달에 힘입어 그는 전보다 더 씩씩해지고 장엄해졌다. 그만큼 그는 그녀를 으깨어 죽여놓을 것처럼 아귀차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동시에 죽어가는 사람들 같이 서로를 아는 채 단발마의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을 이때껏 참아오기라도 했던 여인처럼 어흑 어흑 하고 울었다. 그는 당황하여 그녀의 울음 터져 나오는 입을 한 손으로 막았다. 그러면서 흐드러지게 뜨거운 이슬을 흩뿌려 주었다. 그녀는 그를 새벽녘에야 보내주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까지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친정어머니 최 씨가 들어왔다. 최 씨는 입가에 함박꽃 같은 웃음을 빼물고 있었다. 최 씨는 간밤 툇마루 끝에까지 와서 딸 안씨와 평산이가 합방하는 것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 씨는 평산이가 엉겹결에 마려운 오줌을 싸갈기듯 간단하게 이슬을 뿌려주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했었다. 한데 뜻밖에도 그들은 새벽녘에까지 합방을 하고 있었다. 딸은 털벅진 감참 소리까지 내었고 끝내는 환옥과 연락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 일은 그렇게 뜨겁게 치러져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딸 안씨가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최고조의 절망감에 다다를 때면 소리쳐 울어버리곤 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렇게 고조된 절정감을 맛보았을 때래야 수태가 되었던 것이다. 양날의 양씨를 받아 합방을 하였으므로 수태가 되었다면 틀림없는 아들일 터였다. 그녀는 딸 안씨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었다. 늙은 종 큰년이가 조반상을 들고 왔다. 밥상에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홍합국과 피조개가 삶아 무친 것이 올라 있었다. 꽃살의 숯의 음기를 돋궈주기 위하여 최 씨가 준비하여 온 것이었다. 오늘 다시 씨암탉 한 마리를 고아서 그 아이한테만 은밀하게 주도록 하여라. 혹시라도 남들 눈에 손톱만치라도 이상스럽게 보이는 날에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최 씨는 큰년이한테 귀옛말을 했다. 큰년이는 안 씨를 흘끗 돌아보고 나서 눈을 내리깔았다. 머리를 깊이 조아리면서 굽실거렸다. 고일평의 아내 안 씨는 큰년이의 눈을 피했다. 큰년이의 아들 평산이와 살을 깊이 섞었으므로 이치상으로 따진다면 큰년이가 안 씨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큰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큰년이의 엉덩이짓은 가벼웠다. 고참봉의 후사를 잇게 될 아이가 자기 아들 평산이의 씨인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그녀는 그 아이한테 몰래 내 아버지는 고일평이가 아니고 종평산이라 것을 귀뜸해 줄 참이었다. 그러면 고참봉의 모든 재산이 평산이의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을 안 씨는 혼자서 잤다. 잠이 오지를 않았다. 자꾸 지난밤에 평산이와 맨살 섞던 일이 떠올라 몸이 설설 끓곤 했다. 평산이를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친정어머니가 그랬다. 종놈하고의 관계는 칼로 자르듯이 딱 끊어야 한다. 다시 불려 들어갔다는 그것이 길이 되고 양반을 깔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종놈이 샌님을 깔보게 되면 양반의 안악을 제 예편네같이 품고 자려고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잦게 되면 자칫 말이 되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문과 신세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정말로 엄격한 집안에서는 못된 뒷말이 나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차례 종남으로 쓴 종놈을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리기도 하고 돈을 쥐어주면서 멀리 내쫓아버리기도 했단다. 그 말이 무섭고 두렵지 않은 반이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한 번만 더 평산이를 불러들여 안겨보고 싶었다. 싱싱하고 장엄한 그놈의 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달아오른 몸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미칠 것처럼 가슴이 술렁거렸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도 그녀는 한숨도 자지를 못했다. 이튿날 그녀는 내내 누워 있었다. 달뜬 몸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누워 있다 보니 머리가 아파왔다. 신경질이 끌어올랐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했다. 방안을 맴돌았다. 그러다가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한숨을 쉬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온몸에 맥이 풀렸다. 하루 내내 그녀는 평산이만 생각했다. 아, 그렇다 하고 속으로 소리쳤다. 응달산에 있는 미륵부처님이 생각났다. 그 부처님한테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한밤중에 가고 싶었다. 평산이를 데리고 갈 참이었다. 호젓한 밤길이므로 헛것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불량한 사람을 만날까 두렵기도 했다. 그것은 핑계였다. 평산이와 함께 가기 위한 수작일 뿐이었다. 평산이만 데리고 가면 나쁜 말이 날 수 있으므로 큰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할 참이었다. 큰년이를 데리고 가다가 따돌려버리면 될 터였다. 친정어머니 최 씨는 딸 안 씨가 큰년이와 평산이를 함께 데리고 미륵부처님한테 공을 들이러 가겠다고 하자 허락을 했다. 사흘째 되던 날 한밤중에 그녀는 평산이와 큰년이를 앞세우고 별채 뒤란의 쪽문을 나섰다. 그렇지만 그녀는 쪽문 밖으로 나서자 큰년이를 따돌렸다. 큰년이는 오지 말아라. 길도 소삽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눈에 안 뜨이게 안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올 때쯤 되면은 이 문 빗장을 따주도록 하거라. 큰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난 그녀와 평산이는 마을 쪽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산밭 쪽으로 난 길을 타고 갔다. 언제 바닷가의 미륵부처한테까지 가고 어쩌고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한시가 급했다. 당집 앞에서 그녀는 발을 멈추었다. 그녀의 가슴은 수런거렸다. 얼른 그에게 안기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당집 안에서 그 일을 치르고 싶었다.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그녀의 모든 문이 일시에 열리고 있었다. 평산이가 그녀의 뜻을 알아챘다. 지프로 엮은 이영 한 장을 들고 와서 당집 흙바닥에 깔았다. 당집 안에는 새까만 어둠이 들어차 수런거렸다. 바람벽에 그려져 있는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속설에 당신은 남녀가 맨살 섞는 것을 장려하곤 한다고 했다. 아기 못 낳는 여인네가 당신 앞에서 살을 섞으면 틀림없이 수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들 눈앞에서 살 섞는 것을 흐뭇해 한다는 것이다. 평산이는 천에 둘러쓴 안씨를 번쩍 들고 당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영 위에 천에를 깔고 그 위에 그녀를 눕혔다. 바람벽에 당신들은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가 그녀의 몸에서 저고리 고름을 풀고 옷을 걷어내려고 했다. 그때 그녀의 귓결에 모기 한 마리가 와서 잉잉거렸다. 그녀가 저고리 벗기려 하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가 멈칫했다. 그는 곧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에도 모기가 날아든 것이었다. 알몸을 모두 모기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혹시 그녀의 속을 잘못 읽었을지도 모른다 싶어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손수 치맛말을 풀어주었다. 그에게서 햇볕에서 잘 말린
자반살 냄새가 났다. 그는 풀어 헤쳐진 저고리 섭과 치마말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의 전무덤을 눌렀다. 강한 악력으로 틀어쥐었다. 그 두 개의 전무덤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부드러운 수염이 살갗을 간지럽혔다. 그 간지러움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수염의 간지러움이 목줄과 턱과 볼과 입술로 기어갔다. 귓바퀴와 이마와 코와 눈을 휩쓸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활짝 열려있는 그녀의 문으로 그의 모든 것들이 달려들어왔다. 그의 몸은 대장간의 부삽 속에서 풀무질로 달구어진 쇠붙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등허리 뒤쪽으로 팔을 넣어 감았다. 손깍지를 끼어 조이고 있었다. 모기들 서너 마리가 그녀와 그의 드러난 맨살 주변에서 잉잉거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할 수 없었다. 그 모기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했다. 그들은 당신이 환생한 뱀들이 되어 서로의 몸을 휘감은 채 곁고 틀고 있었다. 그 경황 속에서 안씨는 몸에 걸쳐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가를 느꼈다. 그 옷 때문에 교접이 교접답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 싶었다. 그래도 그녀는 그의 몸을 사력을 다해 끌어안은 채 그의 뜨거운 이슬을 흐뭇해하였다. 그의 싱싱하고 아귀찬 힘과 장엄한 행위에 넋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 고일평과의 만남에서 느끼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즐거움을 맛보았다. 평산이의 몸은 풀처럼 풋풋했고 참나무 줄기처럼 단단했다. 그녀에게 더 많은 뜨거운 이슬을 뿌려주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다. 고일평은 그녀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엄히 경계하라고 하던 당부를 저버리기로 작정했다. 할 수 있는 한 은밀하게 평산이를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곤 하리라고 생각했다. 평산이와의 만남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다. 왜 진즉 이런 세상을 몰랐던 것인가? 그동안의 독수공방의 세월들이 아쉽고 짠했다. 이제는 고일평이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모든 밤을 이 평산이하고 지낼 셈이다. 삼남한상이 다 죽은 듯이 잠든 한밤중에 귀신같이 스며들어 왔다가 새벽녘에 또한 그렇게 바람같이 종들의 방으로 가라고 하면 되는 것일 터였다. 어차피 나는 이놈의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하게 될 것 아닌가. 그녀는 그녀를 위해 땀을 흘려주곤 하는 그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고 대견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의 등과 얼굴과 가슴과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튿날 그녀의 양쪽 볼과 이마 한가운데와 허벅다리 살갗 몇 군데는 근질거렸고 빨갛게 부었다. 모기에 물린 것이었다. 그녀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사흘 뒷날 밤에 안씨는 또다시 평산이와 큰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응달의 미륵부처님한테 공을 들이러 가겠다고 나섰다. 물론 전에 했던 것과 같이 큰년이를 뒤란 쪽문 앞에서 따돌리고 둘이서만 갔다.
그날 밤에는 당집으로 가지 않고 응달바다로 갔다. 미륵부처가 있는 곳은 산 중턱이었다. 길이 가파르고 소나무 숲이 짙었다. 평산이는 길을 잘 알았다. 그녀도 몇 차례 와본 곳이었다. 평산이는 앞장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그녀는 그가 듬직했다. 그에게서 날아오는 잘 말린 자반쌀 같은 냄새가 그렇듯 달고 정겨울 수가 없었다. 친정어머니 최 씨는 아직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에게 홍합과 고막과 피조개와 바지락들을 계속 먹이곤 했다. 꽃살의 음기를 북돋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시 앞이 그에게 안기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미륵부처에게 공을 들이러 가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길이 가파라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미륵부처 앞에서 그녀는 허물어지듯이 쓰러져 버렸다. 미륵부처는 응달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절벽 아래에 있었다.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석공이 절벽의 밋밋한 바위 표면에다가 미륵의 모습을 부조해 둔 것이었다. 그 앞에는 상석 하나를 놓고 갯바닥에 맨들맨들한 자갈들을 편편하게 깔아 놓았다. 그녀는 미륵부처님한테 절 한 번도 하지 않고 그와 몸부터 섞었다. 숲 아래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싱그러운 갯내나는 바람이 그들의 알몸을 감쌌다. 당집 안에서처럼 모기들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몸 속으로 바다와 산의 기가 흘러들었다. 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평산이와 몸을 섞는 것이 아니고 미륵부처님하고 섞고 있는 듯 싶었다. 이날 밤 평산이의 몸은 장엄하고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신비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 바닷가의 미륵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아기 못 가진 안악들한테 아기를 점지하곤 하였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를 아는 채 그 미륵부처님 같이 거대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옷매무시를 고치고 나서 그녀는 미륵부처님한테 사죄했다. 절을 하고 또 했다. 음욕의 눈이 어두워 신성한 당신의 눈앞에서 음험한 짓을 부끄러움 없이 행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다. 평산이도 그녀를 따라 절을 하였다. 그가 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파도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별들은 눈을 깜빡거렸다. 그녀는 얼른 몸을 일으키고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의 품에서 빠져나가기가 싫었다. 한없이 그에게 안겨 있고 싶었다. 그가 들어가자고 안달을 하여서야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평산이보다는 그녀가 더 미쳐 있었다. 날이면 날마다 그녀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그것이 쓰러지면서 땅거미가 기어들기 무섭게 그를 기다렸고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온 그의 몸을 부둥켜 안은 다음에는 새벽빛이 문창살을 비춰도 그를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날 밤에도 그녀는 미친 듯이 그를 탐했다. 방바닥과 바람벽과 천장이 온통 들썩거릴 만큼 그들은 들썩거렸다. 그녀는 둥둥 하늘을 떠다니는 환옥과 연락 속에 빠져 있었다. 한없이 떠다니기만 할 뿐 땅으로 떨어져 내리지 않으려 했다. 내내 그의 가슴 속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내일 당장 자기의 행실이 들통나서 동네방네 조리를 돌리는 한이 있어도 이날 밤의 환옥을 여한 없이 맛보고 싶었다. 절정감을 맛보면서 그녀는 소리를 죽여 흐느꼈다. 그녀가 노리고 있는 일이 성사되고 있었다. 이달에 있어야 할 몸이 없었다. 회임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얼마나 바라던 아기인가. 이제 그녀는 고순호 참봉 집안의 후사를 이어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평산이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 입덧이 시작되기만 하면 그와의 인연을 과감하게 끊을 참이었다. 여보. 그녀는 그를 끌어안은 채 소리를 죽여 알아대고 또다시 알아댔다. 종과 서자.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새는 냇가의 정자 근처에서 울고 있는 듯 싶었다. 악산이가 몸을 일으켰다. 그때 고이철이 악산이의 옆으로 갔다. 악산이가 고이철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비볐다. 악산이는 조금 전에 자기가 고참봉의 침소 앞에까지 다가갔다 온 것을 고이철한테 들켰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다. 고이철은 말없이 악산이를 내려다보았다. 악산이가 안쓰러웠다. 이 벌레처럼 약하기만 하고 순한 것들을 짓밟고 살아가는 그의 아버지 고참봉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조음이 앞산 잔등을 넘어왔다. 뒷산 골짜기에서는 해조음의 메아리가 흘러내렸다. 고이철은 또 큰 흐름을 생각했다. 그는 악산이의 머리를 돌려놓고 싶었다. 고참봉한테 죽어라고 충복 노릇을 해보아야 헛일임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이철은 악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악산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고이철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왔다. 그들은 냇가의 정자로 갔다. 악산이는 영악하고 간사한 종이었다. 그는 일부러 부들부들 떠는 채 하고 있었다. 악산이는 고이철이 자기를 끌고 가는 저 일을 이미 다 짐작하고 있었다. 고참봉에게 충복 노릇을 죽어라고 하여 보아야 헛일임을 말할 터였다. 악산이는 고이철을 속으로 비웃었다. 고이철에게 이끌려가면서 그는 앞으로 고이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헤아려 두고 있었다. 고이철은 고참봉의 집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었다. 청지기 장기수나 문간직인 털보 늙은이보다 더 힘이 없었다. 냇물이 소리쳐 흘렀다. 그 냇둑 아래에는 짐승 같은 어둠이 누워 있었다. 고이철은 악산이를 냇물 쪽에 세우고 마주섰다. 전에도 고이철은 몇 차례
그를 이리로 데리고 나왔었다. 고이철이 그에게 천자책을 건네준 것도 여기이고 품속에 감추어 가지고 온 떡을 그에게 준 곳도 여기였다. 고이철의 그러한 행위들이 반드시 그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서자인 고이철 스스로의 외로움과 불만족을 달래고 채우려는 것일 뿐이라고 악산이는 생각했다. 이따위 서출이나 상 사람들이란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악산이는 생각했다. 세상을 세상답게 제대로 살아가려면 오직 양반님네들에게 제대로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었다. 양반님네 위세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세상은 오래전에 바뀔 것이다. 너도 정신 차려라. 오늘 밤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지? 이놈의 세상은 그렇게 썩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공리를 생각하여 왔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공리를 시방 참봉 나으리가 품고 자고 있다. 내 슬프고 분한 마음을 나는 잘 짐작하고 있다. 너처럼 그런 슬픔과 분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 이 동네는 한두 사람이 아니다. 달섬이네 어머니 알지? 바우각시 구름내 말이다. 그 안악을 외놈 방에 넣어준 것이 누군지 아냐? 참봉 나으리다. 참봉 나으리는 사람도 아니다. 인정도 사정도 없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이지만은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물론 내 손으로야 죽일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은 우주 만물의 큰 법칙이 죽이게 된다. 말하자면은 도도한 큰 물결에 휩쓸려 죽어갈 것이란 말이다. 두고 보아라. 동학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이라는 것이 곧 올 것이다. 그것은 홍수진 강물이나 바다의 밀물하고 똑같다. 그 큰 물결이 밀려오면은 참봉 나으리나 그 밑에서 붙어서 알랑거린 사람들은 모두 휩쓸려 죽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고이철은 말을 끊고 잠시 뜸을 들였다. 문득 후회가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내가 이 종놈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줏대도 없는 이놈한테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종한테는 인격이 없다.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 옆에 종을 배반할 수도 있는 놈들이다. 악산이는 영악하고 약삭빠르다. 이놈은 내 앞에 부지런히 고개를 끄덕거려주고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참봉 나으리한테 내 말을 그대로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 참봉은 나를 광 속에 가두고 매질을 할 것이다. 하필 이 종놈을 시켜서 매질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평산이나 금산이나 덕산이나 장산이나 망둥이나 꺼묵이나 영산이는 눈이 띄어 있지를 못할 것들이야. 너는 그것들하고는 다르다. 너는 모퉁이 글공부일지라도 수학까지 훑었지 않았냐. 하늘천, 따지 두 글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너는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두 발로 땅을 굳게 디딘 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하늘이다.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한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때껏 그것을 잘못 만들어 퍼뜨려 놓은 것이란 말이다. 그것을 시정하고 광정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악산이는 속으로 고이철을 비웃었다. 세상이
어떻게 평등하다는 것인가? 땅이 울퉁불퉁하듯이 사람들의 처지도 그렇듯 굴곡이 있게 마련이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이철은 열심히 짓거려댔다. 앞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동료인 평산이, 금산이, 망둥이, 꺼묵이, 영산이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놓으라고 했다. 언젠가는 들고 일어나 속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면천이 된 다음에는 공예를 구해가지고 나가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면천이 되고 나면 일반의 상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악산이는 귀가 시렸다. 얼른 이야기를 끝내주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고이철은 종인 그에게 크게 이로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참봉 나으리가 넉넉하게 베푸는 시혜가 있어야 그는 장가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속으로 고이철을 빈정거리던 악산이는 혀를 깨물었다. 아하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바로 그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악산이는 고이철 앞에 허리를 굽실거렸다.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이 어린 시절부터 셋내한테 마음 써주신 은혜를 저는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악산이는 무조건 상대를 흐뭇하고 즐겁게 해주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다. 고이철은 악산이의 손을 잡았다. 고이철은 악산이의 재치에 금방 업어치기를 당하고 있었다. 그는 감격한 듯 부르짖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운명줄이 똑같은 외나무 다리 위에 놓여졌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연못 파는 울력을 거부하고 고참봉을 죽이자고 연장을 들고 몰려오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때는 우리도 나서야 한다. 너희들은 다들 짝을 지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서 살고 나는 나대로 떠나가서 살아야 한단 말이다. 그때쯤에는 세상도 개벽 세상이 다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때는 이 내독도를 떠나지 않고 고참봉의 땅들을 모두 쪼개어 나누어 가지고 벌어먹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때껏 참봉내 종노릇을 하고 살아온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참봉내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고이철은 목이 메었다. 악산이의 손을 굳게 잡고 흔들어댔다. 그때까지만 꼭 참고 살아보자. 우리들하고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억수로 많아. 홍순서, 이공빈, 지역보, 이우암, 홍마당쇠, 그리고 너 나. 평산이, 금산이, 꺼묵이, 망둥이 같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어날 것이다. 온 동네 사람들, 갯마을 사람들, 큰 동네 사람들, 내덕도 안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악산이는 진저리를 쳤다. 이 말을 얼른 고참봉한테 귀뜸을 해주고 싶었다. 고이철은 흥분해 있었다. 말을 이으려다가 절망했다. 내가 왜 이 종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맥이 풀렸다. 종한테는 인격이 없지 않은가? 광에 가두고 하루만 굶겨놓으면 이놈은 위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칠 것이다. 이놈이 나하고 헤어지자마자 참봉 나으리한테로 달려가
일러 바치면 어찌할 것인가. 고참봉은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만우한테 알리고 벽사에까지 알릴 것이다. 고이철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악산이가 무서워졌다. 그는 악산이의 두 손을 한데 모아쥐고 흔들어댔다. 악산아, 내가 무슨 뜻으로 이 소리를 너한테 하고 있는 줄 아냐? 나 너를 믿어도 되겠느냐? 고이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듯이 말했다. 악산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싶었다. 어떤 어려운 경우가 닥치더라도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련을 해두고 싶었다. 나는 서자다. 고참복이라는 사람 집안의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 썩어 문드러진 도련님이라는 말 한마디 해주려 하지 않는다. 종인 너희들이나 내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불러줄 뿐이다. 나도 사실은 종인 너희들처럼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죽어라고 해도 벼슬을 못한다. 어느 번듯한 집안에서 사위를 삼으려 하지도 않는단 말이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다. 고이철은 악산이에게 구태여 이 말들까지를 짓걸어내고 있는 스스로가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자기가 서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거나 입에 담는 일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것은 가슴속을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말들이었다. 그 말들을 악산이에게 하고 있는 것은 그가 겁에 질려 있다는 증거였다. 고참봉한테 일러 바치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고이철이 격렬하게 말을 하자 악산이는 하고 울어대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도련님, 다 알아요. 염려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악산이는 울음과 함께 말을 뱉어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고참봉한테 어떤 모양새로든지 모든 것을 귀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악산이는 25해의 세월을 종노릇하며 살아오는 동안 상전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남은 자를 보지 못했다. 그저 그 상전한테 순종하는 자만이 배불리 먹고 편히 잠자면서 부드러운 여인네 끌어안고 잘 살고 있었다. 종들한테 하늘은 주인 나으리인 것이다. 그에게는 고참봉이 하늘이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그는 명심보감에서 읽었다. 그 말이 그의 삶의 표대였다. 반항하고 거역하고 싶을 때 그는 늘 그 말로써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악산이는 고이철이 별스럽게 달콤한 말을 하면서 그를 홀리더라도 이미 고참봉한테 고이철의 음모를 귀뜸하여 주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주인을 배반하는 어떠한 음모에도 끼어들지 않고 충복 노릇을 하여야 마침내 공예를 각시로 얻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공예는 이 세상 전부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고이철을 비웃었다. 고참봉한테 고이철의 음모를 고자질하는 것은 여종인 공예를 각시로 맞을 수 있는 보장을 확고하게
받아두는 것이었다. 고이철은 악산이한테서 어찌할 수 없는 충복의 냄새를 맡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는 악을 쓰듯이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오늘 밤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기다릴 수 있지? 그렇지. 악산이는 어둠 묻은 고이철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고이철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악산이를 단속했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 내가 한 이 말들이 어디로든지 새어나가는 날에는 너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절대로. 알겠냐나? 악산이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혼자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자기의 우둔함을 질책했다. 고참봉의 귀에 들어가라고 일부러 악산이한테 말을 한 것만 같았다. 그는 아버지 고참봉한테 맞대거리를 하려 들고 있었다. 조울증이 그를 무력증에 빠져들게 했다. 나는 너무 섣부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호랑이한테 도전을 하고 있다. 홍순서의 집 앞에 이르러서 고이철은 발을 멈추었다. 나는 무엇인가? 동학의 입도를 하여 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유학자도 아니다. 심정적으로만 그들이 불러올 개벽 세상이라는 것에 동조를 하는 참으로 어정쩡한 사람이다. 아주 동학의 입도를 해버릴까? 포덕을 하러 나설까? 이렇게 홍순서나 이공빈한테 귀뜸을 해주기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서서 고참봉을 징치할까? 고참봉의 목을 칼로 쳐버리고 곡간의 문을 열고 곡식들을 모두 굶주리는 근동의 사람들한테 나눠 주어버릴까? 그럴 수는 없다고 고이철은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를 비겁자라고 욕했다. 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가 없다. 앞장서는 것을 무서워하고 맺고 끊지를 못하고 우물쭈물 기다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도록 귀뜸을 해주기만 하고 뒤로 물러서서 호되게 비판이나 하려고 하는 나는 간사한 놈이다. 절름발이 양반 행세를 하는 고참봉의 그늘에서 콩나물처럼 자란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읽어온 글 때문이다. 글 때문에 허약해진 것이다. 허약한 글,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먹물들인 옷 입은 산 속의 중들이나 유건을 쓴 마을의 유생들이 왜 세상을 붙들어 잡지 못하는가? 그들이 왜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큰 흐름 앞에서 한낱 허섭 쓰레기같이 휩쓸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동학이 어떻게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가? 나는 어찌하여 큰 흐름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가? 고이철은 홍순서의 집 살인문 앞에서 헛기침을 했다.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인기척을 했다. 홍순서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알아오고 있었다. 비쩍 말라 있었고 골골거렸다. 16살 난 딸 순실이와 13살 되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들은 끼니 앉힐 거리가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곤 했다. 한쪽 다리를 거짓말처럼 절름거리는 딸 순실이와 골골거리는 아내가 캐온 나물과
뜯어온 해초와 파온 조개로 죽을 끓여 간신히 연명을 할 뿐이었다. 그래도 홍순서는 고참봉에 전답을 붙이려 하지 않았다. 지긋지긋해요. 참말로 지긋지긋해. 선비도 아니고 한량도 아니고 점놈도 아니고 차라리 멀리 가서 죽어 돌아오지 않아서 버렸으면 좋겠소. 홍순서의 깡마른 아내가 이렇게 넋두리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고이철은 홍순서의 딸 순실이의 창백한 얼굴을 머릿속에 그리며 다시 한번 인기척을 했다. 집 모퉁이에서 그림자가 움직거렸다. 고이철을 향해 다가왔다. 홍순서였다. 이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요? 고이철은 홍순서를 향해 말했다. 홍순서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 묻혀있는 고이철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했다. 홍순서에게 딸 순실이를 아내로 맡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졌다. 홍순서는 동학도들의 하는 일을 이해하고 협조하려 하는 고이철이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고이철을 믿지 않았다. 고이철에게 그리 쉽사리 마음을 주지 않았다. 믿더라도 겉으로 믿는 체하기만 할 뿐 속으로는 늘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이철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네 쪽으로 접근해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다. 고이철은 홍순서에게서 건너오는 찬바람을 느꼈다. 절망과 소외감과 고독이 함께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양반들한테서나 종들한테서나 상민들한테서나 그는 따돌림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었다. 홍순서는 고이철의 그러한 고독을 읽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고이철에게 동학에 입도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다. 고이철의 머리 회전이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상살이와 하늘과 땅의 질서와 뜻을 알 만큼 알고 있는 고이철이었다. 그 고이철은 그가 입도 권고를 한다고 입도할 위인이 아닌 것이었다.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고참봉 어른이 정자 앞에 연못파고 냇물위에 바위돌 다리 놓는 거 왜 상관하려 하지 않습니까? 홍순서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고이철은 홍순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문득 자기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나는 진정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뜸을 하여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홍순서의 딸 순실이한테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고 싶어 이러는 것은 아닐까. 홍순서는 고이철이 어떤 길인가를 암시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이철은 우리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을까? 대관절 어떠한 생각에서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참봉은 가진 악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이철은 자기의 말이 자기의 가슴을 바늘로 찔러대는 듯 싶었다. 홍순서는 마찬가지로 대꾸를 하지 않았다.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험구를 하고 있는 고이철의 심중을 의심했다. 이 사람을 입도시켜 놓으면 쓸모가 있을까? 입도하라고 하면 할까? 아니다. 이런 위인들은 팔짱을 낀 채 장기판 주변을 맴돌면서 훈수를 하다가 새가 분리할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하고 싹 돌아서 버리는
허섭 쓰레기들일 뿐이다. 지금은 동학도인들을 위하여 이런 말을 흘려주고 하다가 여차하면 관아 쪽에다가 발고를 하여 버릴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박쥐 같은 족속이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쓰면 양반이 되는 것이고 동저고리 바람에 패랭이를 쓰면 상사람이 되는 것이다. 홍순서는 고이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그에게는 입도하라고 권하지 않을 참이었다. 지금 우리가 대관절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생각이었다. 바야흐로 일파는 익어가고 있다고 홍순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은 골마 있었다. 그것이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봉이 시켜서 파고 있는 연못과 바위돌 다리 놓는 역사와 디딜방아의 일이 그 골문 것을 터지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고이철은 맥이 풀렸다. 홍순서에게서 절벽 같은 절망을 느꼈다. 홍순서가 그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